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김주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복분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렇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오늘 열심히 배우러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기에 지금 사용된 그 자료로 만들어진 거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하고 저는 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은 우리 기술원에 근무하는 임주락 박사님이 주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식물병리학책에 나오는 아그리스 그 저자가 지은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복분자 지금 재배하시는데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요. 네. 왜 죽을까요? 그거 잘 모르죠. 왜 죽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은 거 알잖아요. 사람은 왜 죽어요? 네? 사람은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죠. 수명을 다해서 죽고, 그죠? 복분자에 죽는 것도 병들어서 죽거나 수명을 다해서 죽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충도 있고 병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병이나 해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재배 방법은 이미 기술센터에서 영농 강의가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병해충도 물론 했겠지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해충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벌레는 눈으로 보이는데 병은 그 입에 나타난 이렇게 증상으로 눈에 보이지만 이게 어떠한 균이 어떻게 생긴 놈이 병을 일으키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려면 현미경을 이용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면서 가끔 그런 궁금한 상황이 발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균류라고 되어 있는 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병을 일으키는데 사람한테 일으키는 곰팡이 병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오는 곰팡이 병.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네, 피부병도 있고 또 무좀 많이 걸리시죠? 무좀, 머리에 생기는 비듬. 이렇게 곰팡이병입니다. 그런 곰팡이병처럼 식물에도 곰팡이병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곰팡이병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식물에는 곰팡이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데요. 사람의 세균병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 잘못 드시면 식중독 일으키죠. 그런 게 세균 종류예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식물에도 그렇게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고추의 풋마른병 같은 거, 청포병 같은 건 세균병이에요. 그리고 벼에 흰잎 마른병 이런 거는 세균병이에요. 세균병인데 식물에서는 곰팡이병이 아까 많다고 했죠. 이거 많은 거에 비해서 세균병은 좀 적어요. 근데 이 세균병은 우리 어때요? 식중독 걸리면 무좀 걸린 것보다 급해요? 안 급해요?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난리가 납니다. 역시 이 식물에서도 세균병이 걸리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빨리 진전이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줘도 효과가 없는 것들이 이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곰팡이보다 세균이 더 하등해요. 더 낮은 생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훨씬 많아요. 빨리빨리 번식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균병 같은 경우에 걸리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곰팡이병은 약을 치면 좀 듣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고추에 걸린 역병 같은 거는 약을 줘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방지 효과가 없어서 그러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있죠. 많이 일으키는 게. 근데 현재 복분자에는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이 현재 보고된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외국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복분자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균들이 식물에 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복분자에 병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병원균은 도대체 얼마나 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약간 육각형 모양으로 있는 게 세포예요. 우리 사람 몸도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사람 피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람 몸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도 이렇게 세포가 다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식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 하나의 세포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선충이에요. 선충 아시죠? 네. 사람으로 말하면 기생충하고 좀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식물에 가고 이런 같은 기주를 쓰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 선충의 요 머리 부분만 들어왔는데 요거만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병, 즉 뭐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뭐 이런 그 복분자의 전문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 고추의 뭐 청고병 같은 균들은 더 훨씬 작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여기 보이면 이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크기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만한 크기의 수많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때 방지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병원균이 있으면 무조건 병이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병을 일으키려면 세 가지 요인이 맞아야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요인은 뭐냐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할까요? 병원균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균. 금방 앞에서 보신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병이 잘 걸릴 수 있는 기주, 식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분자가 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같은 이제 복분자를 키우시는데 이쪽 집에서는 병이 잘 안 걸렸는데 우리 집에서는 병이 몽땅 걸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복분자가 약하게 키워졌을 경우, 또 복분자는 지금 뭐 품종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벼나 이런 것들은 품종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감수적이냐 저항성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란 게 뭐냐면 비가 자주 올 때 병 많이 나오죠. 해 쨍쨍 날 때보다. 그런 것처럼 이런 환경과 병원균, 기주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다 맞아야만 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무리 병원균이 많더라도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거나 서로 만나질 않으면 병이 발생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 환경이 아주 비도 많이 오는 시기에 병원균도 탄저병이 많은 포장해서 복분자를 질소 비료를 많이 줘갖고 연약하게 컸어요. 그러면 탄저병이 대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방제를 하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거 뻔한 거야. 난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마 50% 넘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가 방제를 들어가거나 이걸 예방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은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알고 방제를 들어갈 때 좀 더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야 병의 발생을 하고요. 이제 병원균이 침입할 때는 그냥 막 붙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들어간 입구도 다르고 상처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침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냐면 흰가루병 아시죠? 복분자 흰가루병 발생합니까?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근데 고추나 이런 호박 같은 데는 흰가루병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은 이 표면 위에 붙어가지고 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살진 않고 위에서 흡기를 뻗어가지고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같은 경우에 방제를 할 때는
농약으로 준 거하고 아무것도 안 준 거하고 물로만 준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준 거에는 흰가루병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물로만 줘도 50% 이상은 효과가 있대요. 농약을 하면 100% 가까이 효과가 있지만 물로만도 50%. 왜냐하면 이처럼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흰가루병 효자가 이 조직 내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조직 속에서 살면은 방지하기가 물론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거를 물로 이렇게 장력, 물리적으로 막 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흡기가. 그래서 흰가루병은 효과가 있어요. 혹시 복분자 말고 다른 것을 하우스에 재배하실 때 이걸 이용해 보시면 흰가루병 친환경 하실 때 흰가루병 방제가 안 되면 물로 한번 쏴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 이제 90% 이상 장담할 수는 없고요. 농약하고 다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식물에도 자연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가 있죠? 눈, 코, 입 이런 귀 열린 구멍이 다 있습니다. 식물에도 있어요. 식물에 있는데 식물에도 이런 기공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CO2가 들어오고 O2가 나가니까 산소가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 있고요. 또 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포화 상태일 때 물을 밖으로 배출해 나가기 위해서 수공이라고 물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병원균이 침입할 수가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수공에 세균병이 이제 걸렸을 때는 아침에 보면 요 물이 밖으로 이제 약간 이슬 맺히듯이 이렇게 벼 같은 거에 동그랗게 맺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흰잎 마른 병 같은 거 걸렸을 때는 노랗게 점괘가 밖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세균이 안에 있으면 요 물이 배출될 때 따라 나와 가지고 세균이 밖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입에 감염을 시키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침입하거나 감염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침입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나 뭐 어떤 기계적 상처로도 오지만 그 식물체가 잔뿌리를 계속 뻗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몸을 찢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상처로도 병원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데를 통해서도 근데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줄기가 가늘고 바람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죠. 그때 가지가 상처가 많이 나요. 이렇게 서로 가시가 있어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제 상처를 통한 그 침입이 있는 병원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나 입에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원인에 오는 것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들은 이제 토양 속에서도 살고요. 이런 종자에서도 살고요. 묘목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묘목 상태에서 병이 걸렸다면 그것을 갖다 심기 때문에 병이 옮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된 건 아직은 없지만 이제 여기 남아 있는 뭐 입에 몇 잎 안 붙어 있죠. 묘목에는 잎이 거기에 전문이병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옮겨가서 이제 그 전염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이병 줄기 이런 데서도 병원균이 살고요. 땅에서도 살고 살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뭐 곤충 몸에서도 살고요. 이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들은 곤충 몸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에서는 바이러스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고가 안 됐지만 고추의 그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흡집을 하면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처럼 이런 곤충들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이 나오는데 병이 나왔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포장이 있고 심각하게 퍼지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은 거기에 아까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병을 발생하려면 3가지 요인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관여를 하면 병이 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언제 발생했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이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병의 발생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복분자가
그 복분자에 발생하는 뭐 전문의병이 흔히 많이 나오니까 전문의병이 수확하기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입이 확보가 안 되면서 수량이 떨어지겠죠. 한데 그 입의 전문의병이 그 뭐 후반기 8월, 9월 이후에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해 수량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이 나오더라도 언제 시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졸리시죠? 다 끝나갑니다. 이제 사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시간이 들어갔죠? 시간 다음에 가장 병을 대발생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어때? 사람이 경작을 하잖아요. 복분자를 재배하고 내가 우리 포장에 몇 그루를 심을 건지, 이량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식거리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농약을 줄 것인지, 이런 건 다 경작하시는 여기 선생님들이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병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비료를 언제 줄 것인가, 얼만큼 줄 것인가가 복분자에서는 또 굉장히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그 여기 경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병해충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포장에 가보면 병해충에 의해서 어떤 포장, 병해충이 아니더라도 어떤 포장은 뭐 늦게까지도 아주 양호합니다. 잘 입도 많고 튼실한데 어떤 포장에 가면은 뭐 입이 거의 없습니다. 9월 말 10월 달 되면 이런 포장들이 있어요. 굉장히 포장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도 그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복분자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다른 뭐 사과나 배 뭐 이런 과수에 비하면 복분자의 그 재배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분자에 발생하는 병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벼나 고추, 사과 이런 거는 굉장히 기존에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병명 목록을 보고 제가 주로 다른 작물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복분자를 하면서 조사된 것들 위주로 했고요. 이게 그 2008년까지 조사했던 거고 그 뒤에 또 많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봐서는 뭔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병들은 뭐 병의 종류에 따라서 뭐 5월 달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뭐 제빛곰팡이병은 주로 열매에 오니까 이제 수확기에 주로 오는 것도 있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요. 매년 기상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복분자를 하우스에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상에 크게 영향을 좀 안 받는 편이지만 그 시설이 부족하거나 좀 형편이 안 돼서 노지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기상에 굉장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해충을 보니까 해충의 가지수는 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이걸 딱 보시고 복분자 같아 무슨 해충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보지 못하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는 어때요?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내가 눈으로 딱 보려면 멈춰 있는 것들, 정지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만 보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건 지금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여기 보시면 수확 전, 뭐 이제 여기 수확 전을 7월 상순까지 잡았는데 좀 잘못된 표기고요. 27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수확 후에는 18종. 그 굉장히 많은 벌레가 병보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된 것들이 피해의 그 심하고 약하고 그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충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냥 무심코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 해충은
다 아시는 뭐 응애라든가 총체벌레 많이 보셨죠? 복분자 열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에도 피해를 주고요. 총체벌레도 있고요. 입마리나방, 뭐 박쥐나방, 유리나방 이런 것들이 주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건 많이 보셨죠? 재배하시면서. 네. 아마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복분자 재배하면 다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전문의병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걸로 보면 이제 제가 임의로 일단 나눠본 겁니다. 전문의 중에는 이렇게 각이 진 전문의병이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원형으로 된 전문의병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각진 전문의병을 보면 약간 병만이 작으면서 그 사각형,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각이 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아주 좀 작으면서 근데 이게 확산이 되면 커져가지고 이렇게 융합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낙엽이 되죠. 이런 병증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주로 하엽에서 이런 것들을 밑에 입, 위에 상부에 있는 입 말고 밑에 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되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입에 진전이 돼서 노란 테두리가 주변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병들어서 죽으니까 그 주변이 이제 그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곰팡이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걸 관찰하다 보니까 그 우리 벼룩이벌레 피해 오죠. 복분자에. 그 벼룩이벌레가 여기를 피해를 그 초기에 주면 상처가 납니다. 아까 뭐랬어요? 상처가 나면 병원균이 더 잘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난 데에 이런 병원균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얘 옆으로 붙어가지고 이 입이나 그 입자루 줄기에 있는 것들이 퍼져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시해도 될 만한 병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수량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전문의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제 둥근 모양의 전문의를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를 똑같이 전문의병으로 아마 취급하고 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저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병증을 보고 모양 형태를 보고 여기서 이제 균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봤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조사할 때는 그냥 같은 병으로 보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관찰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둥그렇게 약간 나오면서 주변이 자색으로 변합니다. 이 자색으로 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엽이 지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입자로 이런 줄기에도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붙어가지고 이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치료법은 동등합니까? 치료법이요? 이제 오티바라는 그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제를 주면 효과가 있어요. 원형이나 각지 이런 거나.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은 다른데 여기서 제가 병원균을 언급을 일부러 안 하는 거는 병원균이 뭐 곰팡이병이 역병약이 탄저병에도 가고 탄저병약이 제빛곰팡이병 약에도 쓰이듯이 살균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비슷한 부류의 병입니다. 그래서 약은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자각이라든가 포자 이런 것들이 입자루나 그 고사된 잎, 줄기 이런 데 붙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빗방울 같은 게 비가 와서 빗방울 같은 게 튀기고 하면서 옆으로 옮겨가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10월에 제가 저기가 어디더라? 이밤인가 그쪽에서 이제 포장을 관찰하는데 가보니까 입에 비가 온 뒤였어요. 그래서 약간 비가 살짝 부슬부슬 오고 있는데 보니까 잎면에 다 그 노란 물방울이 정말 예쁘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봤더니 이 병원균의 포자가 물에 부풀어가지고 그 안에
그 동그란 그 약간 금색을 나타내더라고요.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병원균 포자가 엄청나게 불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물방울을 제가 이제 그런 생긴 걸 입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포자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것들이 입에 전문이병을 형성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일조가 부족하고 비가 오니까 그 안에서 그 포자들이 발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볼 수도 없게 전문이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 포장에. 이렇게 이제 이게 전문의가 지금 현재 포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밀식을 하지 않고 약간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분자가 굉장히 그 넝쿨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죠. 근데 대신 수확 후에 가지 제거 같은 걸 좀 잘 해주시고 죽은 가지를 잘 제거하면은 조금 병을 줄일 수는 있어요. 재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빠른 거는 5월 한 상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대부분은 한 6월 상순 지나가면서 병증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병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정읍이든 익산이든 고창이든 크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포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 보라색이 정읍인데요. 정읍 포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6월 하순 이후 7월 상순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해서 보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한 7월 하순부터는 거의 전잎이 싹 걸리는 거예요, 이 병이. 그리고 심하면은 뭐 거의 낙엽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하면. 그래서 10월 하순 가면은 뭐 90% 100%까지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연생에 따라서 수령이 얼마큼 됐냐에 따라서 병 발생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어린 거, 1년생, 2년생 된 거는 아무래도 좋겠죠. 묘가 좋고, 좀 생육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균 밀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낮을수록 병 발생이 적어요. 여기 노란 선 있죠? 이 노란 선이 1년생이에요. 이제 막 심은 거. 그거는 거의 뭐 7월 하순까지도 병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발생을 좀 하기 시작하고요. 후반기에 장마를 경과한 후에 좀 증가를 하고요. 3년생만 돼도 이제 수확기에는 어느 정도 뭐 10% 정도 별로 발생이 없다가 수확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 계속 이렇게 증가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만 발생하고 말면 괜찮은데 병이 발생하면서 어때요? 병만이 여러 개 찍히면 그렇게 합해지면은 전체 잎을 다 차지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화 노랗게 되고 낙엽이 집니다. 그래서 낙엽 진 거 보니까 역시나 병 많이 걸린 그 3년생의 경우에는 낙엽률도 한 80%까지 후반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0개 잎 중에 80개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데 이제 대부분 재배하시면서 아유 뭐 지금 수확기도 아닌데 잎 좀 떨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지는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복분자밭에서 보면 이게 전문이병인지 탄저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이병 증상에서 갔다가 제가 이제 균을 분리해보고 현미경을 보면 탄저병하고 막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나온 병증들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가고 나오는데 탄저병은 그 잎뿐만 아니라 복분자에서는 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줄기하고 이 잎자루, 잎이 붙어 있는 자루,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지나 줄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잎과 줄기에 나왔고요. 이 가지에 나왔는데 얘는 그 복분자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시질 상처가 난 부위에 탄저병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탄저가 나온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기는 복분자 색깔이 원래 여기 붉은색 도는 게 정상인데 거무스름하게 이게 반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저병이 오고요. 또 탄저병이 세순에 오면 이렇게 고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탄저병은 입에 온다. 그 다음에 고추 탄저병은 열매에 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냥 뭐 입에 복분자는 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복분자는 이 줄기 여기 줄기까지도 복분자 탄저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죽어 있는 포장에 가서 보면 역병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 중에 탄저병인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핏 딱 보면 이거 역병이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게 그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병을 일으키고요. 역병 같은 경우는 이 땅가 지제부에서 올라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병을 보실 때 우리 것이 위에서부터 타고 들어가서 땅가까지 죽었는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위에는 안 죽고 이렇게 위에는 병반이 없는지를 보시면 탄저병인지 역병인지 그냥 간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저병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분자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 근데 이런 증상에서 최근에는 그 가지마름병균이라고 하는 동고병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런 동고병균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 혹시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블루베리에서는 동고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복분자에도 이렇게 줄기에 동고병 증상, 병원균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비중이 더 큰지, 어떤 포장에서 많이 나오는지는 앞으로 연구돼야 할 과제고요. 그리고 여기 자꾸 넘어가서. 산저병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제 부착사를 내 가지고 가서 붙는 거죠. 붙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포자를 많이 달고 있다가 이런 그 포자들이 이제 병을 일으키고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 타원형 같이 생겼고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약간 방취형도 있고요. 그래서 탄저병은 현재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는 3가지 병원균이 관여하는 걸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은 같고요. 같은 김씨인데 이름이 다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컬리토트리쿰이라는 같은 속이에요. 속의 종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집안 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3가지가 현재 분류가 됐고요. 아직 동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 중에는 추가로 더 다른 것도 관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제는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방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가 가능합니까, 저거는? 이것도 아까 그 같은 종류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복분자 탄저병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전문의병처럼 비슷한데요. 탄저병은 약간 늦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년 조금씩 당겨지고 달라지긴 하지만 6월 중하순경에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 늦게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데서 많이 나오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제 방제를 하지 않은 거죠. 복분자는 이제 방제를 하지 않았더니 이제 초기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막대는 이제 초기 발병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뭐 비슷했어요. 발생이 뭐 그냥 조금씩 다 비슷했는데 방제를 전혀 안 한 거는 후기에 가니까 약 97% 정도가 전문의병이나 탄저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제 수학 후에 약제 방제를 했어요. 방제를 해보니까 약 3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수학 후 방제를 한 번 한 거죠. 이제 줄어들었는데 수학기에 비가림을 하고 또 약제 방제를 한 거는 훨씬 이제 50%까지 그 병 발생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낙엽률도 이제 병 발생이 적으니까 당연히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착안을 해서 방제를 하면 수학 후에도 방제를 하면 복분자가 좀 더 건전하게 생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어디로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병엽이 막 이병든 잎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거를 사실은 이제 요거를 처리하기는 쉽진 않아요. 대규모 농가에서 그걸 다 긁는다는 건 쉽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경운을 할 때 긁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갈퀴 같은 거를 좀 시간이 있으면 긁어주시거나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는 게 이병된 잎은 뭐예요? 곧 병원균이 내 포장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전염원이. 근데 그걸 걷어내주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병원균 밀도가. 그러면 병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눈으로 확인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병엽을 제거한 거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 방치해 둔 거하고 비교를 했더니 처음 발생하는 시기도 그냥 이병엽을 안 치운 것이 훨씬 빨리 발생을 했고요. 그 발생 정도도 심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가 있을 때 이병엽을 싹 긁어 치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다음에 빗방울이 튀겨서 다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하얀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얻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확 후에 어때요? 가지 제거를 하죠. 수확 후에 가지를 잘라주시죠. 가지를 자른 다음에 병을 방지를 안 한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놔뒀어요. 어차피 수확은 내년에 할 거니까 그냥 놔둔 거하고 방제를 한 거하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약제가 아까 자꾸 이제 관심 있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전문의병하고 탄저병이 등록된 약이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라고 오티바라는 약제가 현재 이제 그 침투 이행성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작물병에도 효과가 있는 이제 농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농약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적용약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확 가지를 제거한 후에 10일 간격으로 이제 3회 약제를 살포했어요. 살포해보니까 전혀 방제 안 한 거에 비해서 수확 가지를 제거하고 이제 20일 이내 최초 방제 시기를 수확가지 제거 후에 20일 이내에 방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방제를 하면 안 되고요. 20일 이제 맥시멈 20일 이내에 방제를 한 10일 간격 3회를 하니까 수량이 2배로 증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3년생 가장 그 생육이 좋았고 수량이 많은 이제 복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터득한 거는 이제 이 방제를 해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을 수확 후에 병이나 해충 관리만 잘해서 엽수를 확보하고 다음에 이제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잘 만들 수 있다면 가지를 확보하고 엽수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 수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뭐 고창이라든가 고창센터라든가 정읍에서도 수확 후에 방제를 해라. 이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결과가 나온 뒤에 더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영농에서. 그래서 방제를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이게 농약 잔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해에 수량을 얻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잔류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잔류상에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리상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빗자루병 같은 거. 예, 이건 병원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바이러스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하다. 빗자루병 있는데 왜 저 양반, 저 사람은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나. 지금 아마 그 생각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막 총생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 걸리듯이 막 걸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이러스인지 의심을 하고 이거 바이러스인지 확인해달라는 이제 저도 민원을 접수했고요. 또 이 부분을 이제 그 수목에서 바이러스 전문으로 하신 분이 또 가지고 가셔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해봐도 그렇고 그분이 하셔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증상은 바이러스 증상이고 잎도 아주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데 왜 안 나올까? 이제 이거를 1년 이제 계속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총생이 그 빗자루처럼 나온 그 밑부분을 잘 따라가면 그 아래쪽에 그 줄기 밑에 가지에 거기가 병이 걸린 병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이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그 비슷한 종류의 병원균이 여기를 감염을 시키면 이 가지가 어때요? 생육이 약해지겠죠. 그 생육이 약해지면 그 입이 나는 것도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줄기가 빗자루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외국 문헌에서도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포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빗자루면 입이 약간 노랗게 이제 변하고 또 그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그 뭐죠? 입이 아주 작아지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또 모르겠어요. 바이러스가 더 연구가 돼서 우리가 제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제가 본 걸로는 바이러스는 없었고 또 곰팡이병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이 아닌데 다 전에 그 결실했던 가지를 치고 남은 가지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새순이 좀 나옵니다. 새 가지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이제 죽어가는 가지인데 거기에 그냥 살려고 나온 가지는 아주 빈약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총생된 빗자루 모양의 잎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올해 할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생육이 약해진 가지, 죽은 가지, 그다음에 작년에 결실하고 남은 가지,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가지들에서 나오는 잎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수량에도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병이 아니고서는 크게 요 가지에서 나온 열매는 거의 안 달리죠. 안 달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줄기를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념치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흰가루병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은 흰가루병을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뭐 몇 년 이렇게 좀 했지만 흰가루병을 못 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입이 앞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얼룩이 졌길래 아 정말 안 나오던 바이러스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이렇게 자세히 굽어다 봤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흰가루병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입의 뒷면을 뒤집어서 보니까 이 뒷면에 흰가루병 포자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가루병이 이렇게 하얗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뒤에서 보시면 거의 뭐 보이지 않죠, 흰가루가. 복분자는 뒤에 하얀 털이 많이 있잖아요. 뒷면에 털이 있기 때문에 흰가루병 포자가 붙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심하지 않는 한. 그래서 아주 이게 미약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정말 흰가루병인지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은 복분자에 잘 안 나올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미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흰가루병의 전형적인 모양의 포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에도 지금 흰가루병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증상이 또렷하게 안 보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해의 기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해도 있어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잿빛 곰팡이병이죠. 근데 이거는 언제 많이 보시죠? 예, 수확할 때 비가 자주 오면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골칫덩어리죠 이게. 그래서 잿빛 곰팡이병이 나오는데 비가 복분자는 5월 하순에서 6월 한 중순까지 끝나잖아요 수확이. 그때만 비가 안 와주면 복분자는 진짜 풍년이 드는 거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가 아마 복분자 굉장히 좋았어요 기상이. 근데 네, 그 기상이 피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잿빛 곰팡이 걸린 것들이 이제 올해 되면 이렇게 윗면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잿빛이 형성되죠. 이런 거 따서 넣으시면 아깝다고 이게 조금 걸린 거 이런 건 안 넣으시겠지만
살짝 걸린 거 같이 따서 넣으시면 바로 팔기도 전에 바로 번집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확할 때는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제 좋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안 넣으시나요? 여기 이런 건 안 넣지만요. 여기 조금씩 나온 것들을 아까워서 넣으시게 됩니다. 안 넣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참 노린재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확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복분자 생과로 많이 사가는 소비자들은 즐겁을 해요. 기겁을 하죠. 가지고 재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노린재가 별거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니까 수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바쁘시지만 고려하면서 수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잿빛곰팡이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확기이기 때문에 이제 잿빛곰팡이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면 비가림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줄기에 콕 달린 거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콕 굉장히 뿌리에 많이 달렸는데 이게 배추의 뭔병하고 비슷하죠? 증상이? 배추 암병, 암종병, 무사마귀병이라고. 예, 암덩어리 같이 생겼죠. 근데 배추의 무사마귀병 들어보셨죠? 뿌리옥병 보셨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병원균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곰팡이병이고요. 얘는 세균병이에요. 세균. 그래서 과수류에 가는 암종병이라고 하죠. 과수에서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종류의 균입니다. 치료제요. 이거는 치료약보다는 상처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병원력이 그러니까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강한 건 아닌데 상처가 났을 때 이것이 이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혹이 형성되면은 지상부가 이렇게 황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지간하면 그냥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게 있는데도 뭐 별로 영향을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장도 많이 보셨을 건데. 다 죽어요. 예, 이게 심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라서 약해지면서. 근데 초반에 좀 나올 때는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상처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 상처들이 많이 생겨요. 지주로 이렇게 끈을 매주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상처도 있고요. 이 복분자 가시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전지 작업, 이렇게 가지 제거할 때 상처 나는 데를 통해서도 오고요. 또 여기 다 죽은 이제 혹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옆에서 새로 난 가지나 그런 데서는 또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이제 생육이 빈약해지면서 점점 수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죽는 것들을 역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복분자가 이제 요즘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되고 있는 것에 보면은 역병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땅가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역병이나 시드름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는 탄저병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또 하나 새로 요즘 나오는 거 동고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복분자에 이제 역병이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추 역병처럼 이렇게 밑에가 지제부가 죽으니까 도감부가 막히고 그래서 시들어 죽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은 일단 한번 훑어봤고요. 제가 이제 해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충은 뭐 어찌 보면 약만 주면 된다 생각하시니까 병보다 좀 덜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응애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두 마리 있을 때 방제를 하면은 잘 잡힙니다만 조금 아차하고 이제 입이 노랗게 된 다음에 주면 아무리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약이 효과가 없거든요. 방제를 해도.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복분자에는 주로 차응애 아시죠? 차응애하고 전박이 응애 두 개가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박이 응애는 보면 약간 담갈색의 검은 점이 양쪽으로 딱 잘 보이는 게 전박이 응애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빨갛게 보인다. 좀 진하게. 물론 차응애도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좀 작고 이런 건 차응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응해 폐가 좀 심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입에 붙어 있고요. 요 이제 전박이응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전박이응이 좀 크고요. 약간 검은 점이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응애가 생기면 거미줄을 치죠. 응애는 곤충이 아닙니다. 거미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거미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이런 이제 응애들이 나오면 입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앞에서 보면 노랗게 돼가지고 다 죽죠. 그래서 응애는 초기에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5월 달부터 나오지만 그 햇빛이 많이 나는 때 응애는 온도가 높고 건조할 때 발생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응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비계는 틈을 타서 생물이기 때문에 살려고 막 나오긴 하지만 건조할 때 비가 별로 없을 때 굉장히 피해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햇빛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30도, 28도, 30도 올라갈 때 응애가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요. 이제 복분자의 응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입에 영향을 주니까 일단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를 열매에서 많이 보셨나요? 복분자 따가지고 이렇게 보면 겉에서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복분자가 이렇게 알알이 다 뭉쳐 있잖아요. 그걸 살짝 으깨서 안쪽을 들여다보면 총체벌레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예 있죠. 그거 안 보시고 그냥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그걸 갖다가 그냥 술에 담그십니다. 복분자 주를 만들어 술에 담궜는데 위에 둥둥둥 뜨는 게 있어요. 보면 그게 다 총체벌레예요. 총체벌레가 막 뜨거든요. 아, 예, 고기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단백질이니까요. 근데 이런 이제 총체벌레들이 피해를 주고요. 이게 열매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입에 가서 입을 이제 이렇게 먹고 그 뭐랄까 빨아먹는 식으로 먹는다고 할까? 약간 저작구가 있어서 씹는데요. 총체벌레도 그 응애처럼 피해를 줍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고추에도 총체벌레가 꽃에 많이 살아요. 보셨죠? 뭐 기어다니는 하얀 꽃 속에. 예, 그거 이제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지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이때가 이제 피크로 총체벌레가 이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수확할 때까지는 별로 없고요. 후기에 이렇게 잎을 막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인가? 작년 재앙처럼 8월 달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면 벌레가 살기는 어렵습니다만 강우가 없고 이제 해충은 비가 많이 오면 없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병이 많습니다. 근데 비가 적을 때는 벌레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무궁화 잎 밤나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잎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벌레를 다 통칭해서 청벌레라고 말씀들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무궁화 잎 밤나방이고요. 성충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른벌레는. 그래서 이것들이 잎을 먹을 때는 이제 피해를 주니까 방제를 이때 수확 후에도 벌레 방제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좀 심해갖고 문제되는 게 박쥐나방 피해 많이 입으셨죠? 아니 여기 정읍에는 박쥐나방 피해 없나요? 많이 있죠. 박쥐나방, 유리나방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가 말라 죽어서 딱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변이 톱밥처럼 밖으로 막 나와 있죠. 요거 조직을 쪼개보면 안쪽에 예 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그 갱도 여기 굴을 형성하면서 안으로 쭉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조직 내를 싹 먹어버리면 수분이나 양분 이동이 안 되니까 그 위로는 말라 죽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싹 말라 죽어서 피해를 주는데 이게 방제가 안 되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후방 이거는 정말 수확 후에 방제를 해야만 이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주변에 야산이 많은 그런 포장에서는 이게 뭐 야산에 있는 나무에 있다가 또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제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농사를 굉장히 잘 지시는 복분자 밭에 갔는데 이게 한 50% 이상 왔어요. 박쥐나 방패가. 그래가지고 거의 뭐 가지가 싹 죽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때서 방제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복분자는 이제 방제를 하시면 이런 피해는 좀 줄일. 그 다음에 입에 이런 식으로 하얀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연필심으로 긁어놓은 것처럼 그런 거 보셨나요? 하얗게.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미약해서 병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해충 피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입에 이렇게 살살 긁어놓은 것처럼 생긴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톱니무늬 MM이충이 이렇게 병증을 일으킬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복분자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많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심할 경우는 이제 입이 오그라드니까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분자가 이렇게 죽어 있는 포장에 가서 보면 또 한 가지 피해가 되는 게 이 장미 흰 깍지벌레입니다. 그 줄기에 하얗게 밀가루 쓸듯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요? 하얗게 붙었는데 마치 이제 복분자의 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덕지덕지 하얗게 깍지벌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심하게 붙어 있으면 이제 가지가 마르거나 줄기가 말라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흰깍지벌레도 후반부에 많이 이제 5월달, 4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뒤에 이거는 약재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깍지벌레 장미에 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책자에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잎마리 나방이 이렇게 잎을 말아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열매에도 이렇게 잎마리 나방이 가고 피해를 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순이 말리니까 더 이상 이제 잎이 전개가 안 되면서 피해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병이나 해충들이 복분자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병이나 해충의 관리 요령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앞으로 새로운 병들이 나오면 그 부분, 병이나 해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방제 체계 다시 쓰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병은 이제 수확 후에 반드시 방제를 해야만 다음에 수량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전문의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발생했다면 그 입영된 잎을 소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걷어서 다른 데로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후에 방제를 할 때는 이제 수확까지 제거 후에 20일 이내에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입영 가지가 있으면 이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전정 작업을 할 때 수확 후에 그냥 몽땅 베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둥까지.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좋은 점은 병해충이 걸린 가지나 이런 거 싹 없앨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잘못 베면 다음에 새순이 안 나오거나 가지가 안 나와서 수량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요령껏 잘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재배에 고수가 되신 분들만 사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위험성이 좀 따르거든요. 병해충 방지에는 좋지만 그런 거는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해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박쥐나방 같은 경우에는 7월 상순에 유기인제를 2, 3회 정도 살포하고요. 흰깍지벌레도 5월 중순에 유기인기 1 내지 2회 살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능하시면 혹시 천적을 투입해도 됩니다. 친환경 하실 분들은. 비가림 하시는 데서 이렇게 친환경 복분자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때 그 응애에
그 천적인 그 칠레 일이응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네, 비용이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이제 생산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천적을 넣더라도 그 수량이나 그 수익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후에 반드시 그 표준 방제 방법이 아마 지금 정읍센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한 5회 정도는 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월 하순부터 계속 한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9월 상순까지 하니까 반드시 살균제와 살충제를 그때 방제를 해주시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병해충의 일반적인 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관심을 좀 갖고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왜 복분자가 죽냐? 네, 왜 다 죽냐? 이게 관심이 있어서 아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뭐 2009년, 10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복분자가 집단으로 고사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죽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걸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일부 이제 병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토양 쪽으로 접근해서 한 연구도 따로 있고 다 있지만 병 쪽에서 제가 병을 전문하다 보니까 병 쪽을 한번 봤는데 그 성적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영롱하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 드려볼게요. 요즘 이제 복분자가 그 2005년, 2000년부터 점점 증가를 하다가 2008년에 굉장히 최고치를 이루면서 전국 대비 한 75% 이상이 전라북도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정읍도 물론 재배 면적이 조금씩 줄거나 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고창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현재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기 데이터는 없지만 하향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2년간 감소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부터 다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느냐? 물론 이제 새로운 오디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새로운 베리류들이 들어와서 도입이 됐고요. 초크베리라든가 새로운 베리류가 들어와서 복분자의 면적을 이제 좀 줄이기도 했지만 복분자가 아까처럼 집단 고사하니까 이게 죽어버리니까 재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었는데 죽어서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왜 그런지 했더니 이제 수령, 재배 연수가 증가할수록 고사하는 율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감소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연차간에 생산량도 좀 진폭이 너무 크고 일정량이 안 나오고 복분자 재배 못하겠다. 그리고 2010년 1월인가 굉장히 겨울에 갑자기 추우면서 날씨가 좀 풀렸다 추워지면서 그 동해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해 피해를 입으면서 그 뒤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 복분자가 왜 죽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비가 와서만 죽는 거냐, 병이 걸려서 죽는 거냐, 이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병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8월 상순이에요.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거의 뭐 입이 안 남을 정도로 싹 말라 죽었어요. 이런 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기에 잎이나 가지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그 다음에 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때요? 다음에 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고사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균을 분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증상을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부터 상부에서부터 고사하는 게 있고 밑에서부터 고사하는 걸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줄기에서부터 고사한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줄기에 아까 말한 탄자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지압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병원균을 분리해 보니까 이제 고사됐는데 이 고사한 거에는 어떤 병원균이 관여를 했느냐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위에서부터 온 거나 줄기가 고사한 거에는 이제 탄자병도 있었고요. 푸사듐이라고 하는 시드름병 아시죠? 시드름병균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한 입에 나오는 전문이병이 있었죠. 그것이 가지나 줄기에도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동고병이 있었죠. 가지마름병, 그 사과에 동고병 이런 거 일으키는 그런 균도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균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고사를 시키는구나 이게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역병하고 시드름병균 등이 주로 분리가 됐어요. 물론 이제 세균에 의한 병도 있을 건데 요거는 좀 이 부분에서는 분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그래서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복분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병이 증가를 하느냐, 병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하여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수령이 증가할수록 병 발생이 증가를